아들이 홀연히 사라진 지 5년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날 제 식당 앞에 검은 외제차가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놓쳤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옆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첫눈에 봐도 평범한 집 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그 여자의 손을 꼭 잡은 채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하려고. 인사드리러 왔어. 저는 그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황당함이었습니다. 5년 동안 생사조차 몰랐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 결혼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도 그렇고 아들이 5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나이 올해 68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골목에서 설렁탕집을 운영한 지 올해로 딱 30년이 됐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6살 때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 식당 하나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사고를 고았습니다. 손이 트고 무릎이 시려도 앞치마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민준이는 어릴 때 참 해맑은 아이였습니다. 식당 구석에 앉아 숙제를 하다가 손님들한테 먼저 인사를 하던 아이였습니다. 아저씨 설렁탕 맛있죠? 그렇게 물어보고는 혼자 깔깔 웃던 아이였습니다. 그 웃음 하나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달라진 건 중학교 때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학교를 빠지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늦게 들어오거나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아버지 없이 자라는 아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안아주고 좀 더 들어주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이었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민준이가 친구 코뼈를 부러뜨렸다는 겁니다. 저는 앞치마도 못 벗고 학교로 뛰어갔습니다. 상대 학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무서웠습니다. 내 아이인데 낯설었습니다. 그 뒤로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이어졌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나서는 변변한 직장도 없이 이 친구 저 친구와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 뒤로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25살 되던 해에 처음으로 큰 사고를 쳤습니다. 친구 사업에 보증을 섰다가 빚이 생긴 겁니다. 액수가 작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식당 보증금을 일부 빼서 메워줬습니다. 그러면 정신 차리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2번, 3번 반복됐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어금니를 깨물며 메워줬습니다. 아들 빚이 곧 제 빚이었으니까요.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순자야 그러다 내가 다 죽어. 그래도 저는 끊지 못했습니다. 제가 낳은 자식이니까요. 그 속에서도 언젠가는 이 아이가 달라지겠지 하는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민준이가 32살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새벽부터 사고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식당 문을 열었는데 민준이 방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늦게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었더니 이불이 개어져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반듯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평소 민준이 방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없는 게 엄마한테 나을 것 같아. 건강해.
딱 3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아. 그 이름 한마디가 나오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사라지면 처음엔 찾습니다. 미칠 듯이 찾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편지를 발견한 그날 오후부터 저는 민준이 친구들한테 전화를 돌렸습니다. 아는 번호는 다 눌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모른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몇몇은 알면서도 모른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서에도 갔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러 갔더니 담당 경찰이 편지를 보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드님이 스스로 떠나신 건 아닐까요? 그 말이 저를 2번 죽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휴지를 건네줬는데 고맙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받아서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이 방에 들어가 이불을 꼭 끌어안고 잤습니다. 아이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리웠습니다. 첫 번째 달은 매일 찾아다녔습니다. 민준이가 자주 가던 동네를 돌았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던 분식집도 가봤습니다. 당구장도 가봤습니다. 아무도 최근에 봤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번째 달부터는 몸이 버텨주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식당 문을 닫으면 그달 월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찾아야 하는데 밥은 먹어야 했고 밥을 먹으려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울면서 사고를 고았습니다. 손님들한테 들킬까봐 주방 안에서만 울었습니다. 국물이 차진다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 무렵부터 최 씨 할머니가 매일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저보다 4살 위셨습니다. 식당 골목 끝에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다 서울에 살고 혼자 계셨는데 오래전부터 저희 식당 단골이셨습니다. 워낙 말수가 적은 분이셔서 처음엔 그냥 드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민준이가 사라지고 나서는 달라지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자리를 뜨지 않으셨습니다. 밥 먹었어? 오늘 손님 많았어? 별것 아닌 말들을 건네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심심하신 분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주방에서 혼자 울고 있는데 최 씨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노크도 없이 그냥 들어오셔서는 제 옆에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 뒤로 저는 최 씨 할머니한테 의지하게 됐습니다. 아들 이야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도 말했습니다. 그러면 최 씨 할머니는 말없이 들어주셨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지만 저한테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최 씨 할머니가 이상한 반응을 보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민준이 걱정을 할 때마다 할머니의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살짝 피하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땐 그냥 안타까워서 그러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그냥 안타까움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1년 동안 민준이가 살아있기를 빌었습니다. 제발 어디선가 밥은 먹고 있기를 빌었습니다. 절에도 갔습니다. 교회에도 갔습니다. 다니지도 않는 곳에 가서 그냥 빌었습니다. 살아만 있어다오. 얼굴 안 봐도 된다. 연락 안 해도 된다. 그냥 살아만 있어다오. 그렇게 빌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기대보다 체념이 커졌습니다. 민준이 방은 그대로 뒀습니다. 이불도 그대로였습니다. 가끔 들어가서 창문을 열어 환기만 시켰습니다. 그 방에 들어갈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방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혹시 돌아오면 자기 방이 그대로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방을 치우는 순간 아들을 포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4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식당 건물 문제였습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장사를 해온 이 자리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식당이 없어지면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버텨온 30년의 전부가 이 식당이었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알아봤더니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낙찰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민준이 식당 생각이 뒤엉켜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 나이에 쫓겨나면 어디로 가나. 새벽에 혼자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뒤 최 씨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평소보다 좀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표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참는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국밥 한 그릇을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반쯤 드시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순자야. 응? 너 요즘 건물 때문에 걱정 많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될 거야. 딱 그 말만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냥 위로의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그 말의 의미를 알고 나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5년째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손님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서 식당 안이 텅 비었습니다. 저는 홀 청소를 하다가 잠깐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무릎이 쑤셨습니다. 예전엔 몰랐는데 나이가 드니까 오래 서 있는 게 힘들었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다 깜빡 졸았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민준이가 어릴 때 모습으로 식당 구석에 앉아 있는 꿈이었습니다.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국밥을 갖다 주니까 민준이가 올려다보며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선명하던지요. 잠에서 깼을 때 눈물이 나 있었습니다. 꿈인 줄 알면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 문을 닫고 혼자 소주 한 잔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술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가끔 너무 허전할 때는 소주 한 잔이 친구가 됐습니다. 민준아, 너 지금 어디 있니? 혼자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전 11시쯤 됐을까요? 식당 문 앞에 차 한 대가 섰습니다. 검은색 외제차였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국물을 젓고 있다가 유리창 너머로 봤습니다. 골목에 저런 차가 서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건물 관련해서 누가 온 건가 싶었습니다. 가슴이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국자를 놓쳤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틀림없이 민준이었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알아봤습니다. 엄마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키도 그대로였고 걸음걸이도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반듯하게 차려입은 양복이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그 흐트러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서 여자가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단아한 여자였습니다. 옷차림이 수수한 듯하면서도 어딘가 달랐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가 그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봤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민준이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한번 꾹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5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낮아졌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낮고 무거워진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옆에 있던 여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하려고. 인사드리러 왔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한테서 뭔가가 터졌습니다.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5년 동안 꾹꾹 눌러놨던 게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결혼? 저도 모르게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엄마한테 결혼한다고 인사 오는 거야? 5년이야 민준아. 5년 동안 전화 한 통이 없었잖아. 엄마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 죽은 줄 알았어. 진짜로 죽은 줄 알았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떨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여자가 당황한 기색으로 민준이를 봤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야? 어디 집 딸이야?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여자한테 화풀이 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든 게 낯설고 황당했습니다. 민준이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한 그룹 외동딸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한 그룹이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그 회장 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황당해서 그냥 웃음이 나왔습니다. 야, 박민준. 너 지금 엄마한테 장난하는 거야? 여자가 그때 앞으로 한 발 나섰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저 한세진이라고 합니다. 민준 씨를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도도하게 생겼는데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꼭 모으고 있었습니다. 뭔가 할 말이 더 있는 것 같았는데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세진 씨를 한번 보고 민준이를 다시 봤습니다. 앉아.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 쫓아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반갑게 맞이할 수도 없었습니다. 세 사람이 탁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라도 끓여야 할 것 같았습니다. 주방 안에서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준아, 도대체 5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한세진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민준 씨가 직접 오고 싶다고 해서요. 저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민준이는 찻잔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응. 5년 동안 어디 있었어? 민준이가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막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최 씨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들어오시다가 탁자에 앉은 세 사람을 보셨습니다. 민준이를 보셨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너무 짧아서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할머니가 민준이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날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것이 제 실수였습니다. 그 눈빛 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더라면 저는 좀 더 일찍 진실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최 씨 할머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평소처럼 설렁탕 한 그릇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시선이 자꾸 민준이 쪽으로 갔습니다. 민준이도 할머니를 한번 봤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서로 아는 사람이 모르는 척하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때문에 한세진 씨 때문에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할머니 눈빛까지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그날 5년 동안의 행방에 대해 끝내 말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 얘기할게 엄마. 그 말만 했습니다. 저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캐물을 힘이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그냥 탁자 앞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한세진 씨는 그날 식당에서 2시간쯤 있다가 갔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다시 찾아뵐게요. 천천히 알아가고 싶습니다. 짧은 말이었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도도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눈빛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고 나서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최 씨 할머니도 어느새 가고 계셨습니다. 저는 멍하니 탁자를 닦았습니다. 행주질을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건지 서러운 건지 모를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데 가슴 한쪽이 여전히 먹먹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아들은 알까 싶었습니다. 그 뒤로 민준이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식당에 들렀습니다. 한세진 씨도 같이 올 때가 있었고 혼자 올 때도 있었습니다. 혼자 올 때는 예전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국밥을 먹으면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딱히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모자지간이 그렇게 어색하게 앉아 있는 게 이상한 일이지만 그땐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한세진 씨는 올 때마다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엔 과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한과였습니다. 비싼 것들이었지만 거창하게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슬며시 주방 한쪽에 올려놓고는 앞치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저 뭐 도와드릴까요? 처음에는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세진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지간히 고집스러워 보여서 저도 결국 파 다듬는 일을 시켰습니다. 한세진 씨는 팔을 다듬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했습니다. 손이 야들야들한 게 이런 일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분명했는데 투정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곁눈질로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민준이를 뭘 보고 좋아하는 걸까? 재벌집 딸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민준이 같은 사람을 선택했을까? 그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세진 씨가 혼자 식당에 왔습니다. 민준이 없이 혼자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난 오후였습니다. 저는 좀 의아했지만 자리를 권했습니다. 한세진 씨가 앉더니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한세진 씨를 봤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자기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어요. 이름도 가짜였습니다. 그냥 현장 막노동꾼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막노동꾼이요? 저도 모르게 되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회사 건설 현장이었어요. 민준 씨가 거기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일로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만났고요. 한세진 씨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민준 씨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제일 힘든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다른 사람 몫까지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다들 퇴근하면 쉬는데 민준 씨는 혼자 남아서 일을 더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냥 웃었어요. 할 일이 있어서요 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왔습니다. 그게 내 아들 얘기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좋아졌습니다. 신분도 모르고 이름도 제대로 모르면서 좋아졌어요. 나중에 진짜 이름을 알게 됐을 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왜 속였냐고 따졌습니다. 그때 민준 씨가 처음으로 어머니 얘기를 했어요. 한세진 씨의 목소리가 잠깐 낮아졌습니다. 엄마한테 너무 많은 걸 빼앗아갔다고 했어요. 이번엔 뭔가 갚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숨기고 일한 거라고 했어요. 자기 이름으로 일하면 어머니 귀에 들어갈까봐 다 갚기 전에 들키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잡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빚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제 식당을 지키기 위해 이름까지 숨기고 일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5년 동안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5년 동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한세진 씨한테 들은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너 그러고 있었던 거야. 이름도 숨기고 연락도 끊고 혼자 그러고 있었던 거야.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서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아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이 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최 씨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민준이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민준이가 이름을 숨기고 일했다면 할머니가 민준이를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식당에서 민준이를 봤을 때 할머니의 얼굴은 분명히 알아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할머니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른 시간이었는데도 할머니는 이미 일어나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얼굴이 살짝 굳으셨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알고 계셨죠? 할머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언제부터요?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긴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 숨 한 번에 얼마나 많은 게 담겨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순자야, 나 할 말이 있어. 순자야, 미안하다. 할머니가 그 말을 꺼내시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 넘은 노인의 목소리가 그렇게 떨리는 걸 저는 처음 봤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꼭 쥐고 계셨습니다. 마디가 굵은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희끗희끗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민준이가 나한테 찾아온 게 딱 5년 전이야. 내가 잠든 새벽에 왔어. 문을 두드리길래 나가봤더니 그 애가 서 있더라고. 가방 하나 들고. 눈이 빨개져 있었어. 울었는지 잠을 못 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눈이 빨갰어.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민준이가 나한테 부탁을 했어. 엄마한테 자기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자기가 다 해결하고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엄마 곁에 있어달라고. 엄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다고 했어.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거절했어야 했는데. 순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옆에서 다 봤는데. 그래도 민준이 눈빛을 보니까 거절을 못하겠더라고. 그의 눈빛이 너무 단단했어. 이미 다 결심하고 온 눈빛이었어.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민준이가 떠난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민준이는 최 씨 할머니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를 부탁한다고. 그 말을 하고 떠난 겁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민준이한테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무서웠어. 내가 알면 더 힘들까. 살아있다는 걸 알면서도 못 보는 게 더 힘든 일이니까. 저는 할머니를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망이 올라오다가도 할머니가 5년 동안 매일 식당에 오셨던 게 생각났습니다. 말없이 옆에 앉아 계셨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게 다 민준이와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곁에 있어 달라는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할머니도 우셨습니다. 두 늙은이가 마주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민준이가 엄마하고 불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숨만 쉬었습니다. 민준이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민준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알았어.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응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이 잠긴 것 같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했어? 말하면 엄마가 말릴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말렸을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냥 돌아오라고 했을 겁니다. 민준이는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나 이번엔 진짜로 다 갚았어. 그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게 담겨 있는지 알았습니다. 지난날의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제대로 하고 싶었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아. 저는 그 말만 했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민준이가 식당에 혼자 왔습니다. 점심 장사가 한창인 시간이었는데 구석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손님이 다 빠지고 나서야 저한테 왔습니다.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말없이 펼쳐 보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 식당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란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순자.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한참 만에 이해했습니다. 경매로 넘어갔던 건물이었습니다. 낙찰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했던 그 건물이었습니다. 낙찰자가 민준이었습니다. 5년 동안 이름을 숨기고 막노동을 해서 번 돈으로 이 건물을 낙찰받은 겁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엄마 이 식당 안 팔아도 돼. 민준이가 그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눈물을 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손에 쥔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응. 이 바보야. 그 말이 나오면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도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38살 먹은 아들이 엄마 앞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울퉁불퉁하고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5년 동안 막노동을 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세진 씨도 식당에 왔습니다. 셋이서 오랜만에 밥을 먹었습니다. 설렁탕이었습니다. 제가 끓인 설렁탕이었습니다.
한세진 씨가 첫 숟가락을 뜨더니 잠깐 멈췄습니다. 한세진 씨가 첫 숟가락을 뜨더니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꾸밈 없는 말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무거운 데 없이 그냥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많이 먹어.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세진 씨가 밥을 다 먹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설렁탕 잘 배우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재벌집 외동딸이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목 식당 설렁탕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여자가 우리 민준이를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도 민준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속이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가르쳐 줄게.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결혼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사골을 고고 국물을 우리고 식당 문을 엽니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예전엔 혼자였는데 이제는 가끔 민준이가 새벽에 와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와서 사골 냄비 옆에 서 있습니다. 뭘 도와야 할지 모르는 얼굴로 그냥 서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하고 싶다가도 그냥 둡니다.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한세진 씨는 요즘 일주일에 2번씩 식당에 옵니다. 팔을 다듬고 그릇을 닦고 국물간 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설펐는데 요즘은 제법입니다. 손이 좀 야무져졌습니다. 어제는 제가 아무 말 안 했는데 혼자 팔을 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며느리 나쁘지 않다고. 저는 평생 이 식당 하나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아들한테 속을 썩이고 혼자 버텨온 30년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무너질 것 같은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그냥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면 그 긴 시간 동안 저를 버티게 한 게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속을 썩이던 아들이었고 말없이 옆에 앉아주던 할머니였고 골목 식당 설렁탕을 배우겠다던 며느리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걸 이 나이 68에 다시 배웠습니다. 민준아, 잘 살아라. 그거면 됐다. 엄마는 그거면 충분하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어디 사시는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지금 옆에 누가 계신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